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강의,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 화요일 때는 우리 안정현 강사님이 우리 한국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수고하셨는데, 그때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교육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래가 흘러왔지만은 또 역사 공부, 또 이러한 편향되지 아니하는 객관주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요새같이 양극화가 심하고 또 국가 간의 분열과 또 이러한 많은 사상의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는 특별히 이번에 제목이 뭐죠? 독도 교육 지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작은 섬이지만은 이 국토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근현대사, 우리가 지난 한 130년, 150년 전후에 2000년대까지 이러한 우리가 한국의 격변적이고 또 가토기적인 이러한 역사를 훑어보면서 우리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영토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책자에 보면은 우리 제목이 뭡니까? 부제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실현과 미래입니다. 미래는 앞으로 이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격변했던 18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러한 한 150년간의 역사를 한번 끄집어 봄으로써 우리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1강은 근현대사에서 한반도의 실현과 선택, 그죠?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오늘 두 시간은 이러한 소제목, 과연 우리 1850년대에 격변했던 이 세계화의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었는가? 저는 이제 그것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죠? 마치 흰옷 입은 공주가 잠을 자듯이 정말 깨어나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가 5000년이라지만은 정말 세계화가 시작된 185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깨어나는 그러한 일련의 시간들을 또 더듬어 보고, 그때 많이 걸출하게 그렇죠? 일어난 인물들을 한번 재조명하면서 또 우리가 어쩌면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우리 민족의 상황을 한번 훑어보고, 또 세 번째,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지 시대, 그죠? 36년간 있었던 정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대를 이겼는가를 또 한번 알아보고, 네 번째, 그때 당시에 걸출했던 인물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국 대통령이고 초대 대통령이지만은 아직도 호불호가 많이 헷갈립니다만은, 그러한 이승만의 청년 시대부터 그러한 민족의 과도기적인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때 그런 역경을 헤쳐나왔는가를 풀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있지만은 우리도 이러한 기운을 받아서 이러한 국난을 거치고 또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 한번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 역사, 근현대사, 역사잖아요.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는 다 우리가 고등교육 이상 받으시고 또 이상 받으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얼마나 좋습니까? 히스토리. 이 말의 뜻은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이야기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살 동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공이라. 그래서 이 우리가 그려왔던 역사라는 것은 히저 스토리, 그죠? 요새는 이제 뭐 양성평등에 따라갖고 허 스토리로 합니다. 여자 이야기 되는 거죠. 남자는 역사를 움직이지만은 남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자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허 스토리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뭐 그런 말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허스토리, 어쨌든 그의 이야기고 그 여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 임자가 보면은 기울어졌고 받쳐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다 한 몸에서 또 한 가지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토리, 그 바로 역사라는 뜻이 바로 히저 스토리, 그의 이야기고 그 여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역사를 마디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의 동안에 세상을 움직이고 또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알아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짚어보면서 그 역사가 지나간 세대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나의 역사고, 그죠? 나의 일생이 될 수 있고 나의 자서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부라든지 또 명예,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자기의 목표가 있고 또 자기의 성공적인 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걸어가는 것이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라 독도교육 지도사로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들어보면서 그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아보고 또 세상에 큰 이런 1, 2차 세계대전이나 또 그런 격변기에 있었던 일을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는 뭐 예수님의 이야기다. 또 뭐 이런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악의 대명사로, 그죠? 600만 명을 학살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다 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산무라고 합니다. 산무.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공짜는 없다. 그죠? 아주 유명한 왕이 죽으면서 정말 답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공짜가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give and take. 뭐든지, 그죠? 이렇게 다 희생과 보수와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 역사의 결론이. 또 두 번째 없는 게 뭡니까? 비밀은 없다. 그죠? 감춰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고 드러난다는 거죠. 단지 시간이 흐름으로 따라갔고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듣게 되면서 그때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답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무일답, 또 산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큰 흐름을 볼 때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라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하다 보니까 뭐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뭐 자동차도 있고 세상을 놀래킨 또 편리하게 살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컴퓨터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축음기, 세탁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1등이 뭔지 압니까? 냉장고였어요. 냉장고. 이거는 여담인데 그만큼 냉장고가 정말 저도 말했기야 좀 상한 음식을 먹어서 고생을 했는데 여름철 특히 이 냉장고가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 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런 발명품도 기록해 봐야 할 하나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에 대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는 27년간의 이런 장서를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이데올로기 또 2차 서구 유럽 문명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27년간 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러한 문명의 쇠퇴와 문명의 발상
우리가 뭐 옛날에 역사 이야기 듣다 아닙니까? 4대 문명, 그죠? 무슨 뭐 티그리스 문명,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한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성장을 하면서 또 어떻게 쇠퇴를 하고 또 해체가 되고 사라졌는가를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명뿐만 아니라 나라도 무수한 많은 나라들도 있다가 사라졌고 또 우리가 문명에 보면은 뭐 아틀란티스 이런 그 사라진 문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1개의 이제까지 역사를 문명을 연구를 하니까 지금의 살아있는 문명이 7개가 있고 나머지는 14개 이런 것은 사라졌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틀란티스니 무슨 뭐 바다 속에 있는 무슨 그런 문명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은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성장하다가 우리가 옛날에 몽골 같은 경우는 그죠? 징기스칸 이런 게 지금은 없잖아요. 문명이 이렇게 어떻게 만나봤는데 뭐 그런 걸 볼 때도 이제 사라진 문명이 있고 또 우리 서구 지금 현재는 뭐 서구 유럽의 문명이라 말할 수 있죠. 그 문명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명일 수도 있어요. 바탕이 그러한 뭐 헬라이즘과 히브리즘 이러한 그리스 문명이라든지 그래서 또 기독교의 바탕이 되는 히브리즘 문화, 성경의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살아있는 유럽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극동 우리가 전번에 배웠던 요한 문명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산통반도에 있는가면은 다 있어요. 비산물 토기 이런 것들 또 고인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러한 문명에 대한 것들을 아주 이 분이 잘 21권인가 썼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 관한 인식을 한번 해봄으로써 그런 접근을 해가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1780년부터 1840년도에 진행된 것이 바로 세계화라는 거예요. 세계화. 그 전까지는 모든 특히 우리 아시아는 중국 문명에 지배를 받아서 그죠? 이렇게 막 진짜 뭐 중국 문명이 대단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종이도 만들고 화약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화, 글로벌제이션, 글로벌 지구촌이라는 의미를 시작된 것이 바로 1780년부터 1840년대에 진행된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그죠? 전기기관을 만든 와터 이런 것에 급속도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후로 이게 빠르게 사람들이 이제 기차로 다니고 하면서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세계가 서서히 지금의 네트워크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연결되고 또 길을 닦고 철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 조직이 되는 이러한 세계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에 보면은 혁명이 있어요. 3대 혁명과 3대 기획이 있다. 그런 걸 보면은 혁명이 지금 우리가 혁명으로 빠지면 1차 기후변화 옛날에 우리가 공룡이 있었는데 급격한 충돌을 해갖고 기후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혁명이 있는 두 번째 농업혁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1780년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요새는 보니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AI, 인공지능, 챗GPT 이런 거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다. 4차 혁명의 시대는 인터넷 시대는 4차 혁명 시대가 바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가 바로 4차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기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1850년 이후에 세계 일강이 깨어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서서히 이제 우리가 그 현대사를 좁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열국들이 특히 이제 11개 나라가
우리가 그 브리티시 대영 제국, 그죠? 대영 제국의 해는 지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냐하면은 저 밤이 돼도 그들은 인도에 가서 지배하고 있었고 또 세계를 돌았다 아닙니까? 그러한 그 해상 그러한 건설을 만들어. 그래서 맨 처음에 영국을 핏줄로 한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이렇게 쭉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세계 열강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세계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 일본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1845년 메이지 유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미국을 통해서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고 함선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부의 시대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 일본을 깨워준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때 뭐 깨어 있으면 좋았는데 이런 방파제같이 그죠? 우리가 지금도 뭐 우리가 6월 말 되면은 장마 전선이 오고 장마가 되는데 항상 일본은 우리나라에 방파제를 했다. 그래서 완충작용을 했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뒷바퀴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세계의 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깨어나더라고요. 우리가 깨어났으면 뭐 이렇게 식민지 안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기후라든지 세계 지도상을 보면 일본이 방파제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식민지 36년의 시대가 그냥 흐른 것이 아니고 이 시대적 흐름과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열강이 이떠한 아프리카 또 중국 또 이렇게 동남아 이런 것들을 열강을 깨어나게 해준 거예요. 좋게 말하면 깨어나 준 게고 나쁘게 말하면 침략을 한 거죠. 식민지화 시켰다. 그래서 항상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남들보다 빠르게 알고 한 발 앞서 나간다는 것은 그러한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우리가 이러한 세계 역사를 바라보고 또 번연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알고 그죠? 정말 올림픽에서 그 1등과 2등 차이는 0.몇 배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깨어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이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대 당시에 이 시대를 제국주의 식민지 침투라고 말해요. 좋게 말하면 깨어나는 그 순서고 나쁘게 말하면 식민지 침탈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종교로 그죠? 뭐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러한 성경을 들고 왔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 잠자고 있는 식민지화 될 수밖에 없는 스페인 그죠? 우리가 그런 그 마야 문명 그런 데 있는 사람들 깨어나잖아요. 스페인 그 함선이 왔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그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 이후에 정말 이제 19세기까지 서구 열강이 침략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세하게 책에도 나오지만은 이러한 조약과 또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하고 찬탈하고 또 그들은 식민지화 돼야지 이 에너지, 식량 이런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자본주의 발달과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강대국이 무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뒤떨어진 곳을 식민지화하려고 진출하는 것이 바로 식민지 침탈이고 세계발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조선은 어떠한 환경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자던 조선, 우리가 전번 나리께도 우리 강사님에 대해서 이 500년, 1000년까지 가는 문명이나 그때 당시에 역사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라 1000년, 그죠?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잠자고 있었던 조선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학교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 조선 왕들의 순서 대종대세 문단세 제성경맹림연서
그런 노래밖에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때 당시가 우리가 1850년대 이후에 마지막 때 그죠? 철종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라.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철이 드는 거라. 그때 당시에. 그래서 25대 있다부터 이제 그때 이제 격변하는 1850년대 이후에 조선의 왕조가 이제 몰락하고 서서히 깨어나는 서구 열강과 세계화의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나라가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가 또 우리나라 또 잘한 거는 많아요. 세종대왕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그 위인들 많았습니다. 잠시 노래를 한번 듣고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가? 이거 눌러야 되네. 자, 우리가 이거 눌러야 되겠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장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우리 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 선수 훌륭한 인물도 많아. 오라세운 동명은 백제왕조와 아래서 나온 형동생 우리가 역사 알고만 잘 돼요. 황계토대왕 신라장군이 사부 때 속도에 울릉도에 그거를 해갖고 청녀의자와 강산벌의 힘에 맞서 싸운 화창 역사는 흐른다. 말목자른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 천주고 바다의 왕자 장보고 아래 대조영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거란조 무단정치 청중구 화포 최우선 중린칠현 김부식 진울국사 조계종 의천 천태종 대마도 정멀리 종목 이편단심 정문주 목화씨는 문인장 해동공장 조중 삼국유사 비연 역사는 흐른다. 왕국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황희정승 맹사성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명의 이런 인물도 통해서 한번 빨리 이제 지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한번 되돌아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1850년대 들어와서 철종부터가 철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가 이 기억할 때 우리가 황금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듭을 짓고 고리를 만들어야지 안 잊어버립니다. 철종이 1849년, 1864년 동안 사는 동안에 조선 왕조들이 대부분 보면은 병약했어요. 오래 못 살았어요. 왜? 왕이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여자들도 있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철종이 몸이 굉장히 약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위장이 아주 위장이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안동 권씨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동 권씨의 딸이 왕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또 자식들도 일찍 죽은 거예요. 3명이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평생 이거 위장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밖에서는 이 세계화로 인해서 식민지화하고 뭐 이렇게 오고 있는데 몸이 약하니까 자기 몸 하나 단수를 못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오래 사실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몸이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10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산다면 우리가 몸을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실종에서 이 철종이 결국 자식을 있었지만 일찍 죽고 또 자신도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데리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 양녕대군, 그죠? 세종대왕의 형님이 양녕대군 16대 손이 바로 어쨌든 홍선대원군이 아까 말한 그거는 이제 양녕대군 것도 아니고 이성만입니다. 잠시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하나의 왕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들을 철종의 후계자로 세웠는 거야. 홍선대원군의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정말 개처럼 그죠? 왜냐하면 자기는 많이 속을 알고 있었어. 이런 상황을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름 성갑자였는데 자기의 권력욕에 도차다 보니까 정말 이 개같이 살지만은 자기의 아들을 등극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순조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홍선대원군이 아들을 세우고 자기는 이제 대원군의 입장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어리니까 아이가. 그래서 이 세국 홍선대원군을 우리가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뭡니까? 세국 정치. 나라를 동세를 털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일본이 방파제 하듯이 막듯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항상 자기가 세를 얻고 나니까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경복군을 중건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항상 보면은 이 건축, 그죠? 뭐 성전을 짓는다든지 또 왕궁을 짓는다든지 할 때 이집트도 마찬가지야. 피라미드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세국 정책 다음에 경복군 중건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 그때 몸 먹고 헐벗고 보리복에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사람이 카리스마는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이 허리띠를 쪼아내고 부역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세금을 내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세 받고 이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났느냐? 정몽준이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이 나라가 말이죠. 그러면서 항상 이 지배하는 피지배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동학혁명인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선대원군이 들어서고 세국정청을 통해서 또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게 흉맹일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받쳐주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러시아, 그죠? 전번에 배웠죠. 아금 판천. 이런 것처럼 러시아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일본군을 지원을 받아. 일본군. 그래서 일본군이 개입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동학혁명을 난을 제압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1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동학혁명 가운데 일러서 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했지만은 총칼을 든 신무기로 이 무장을 한 일본군을 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본군이 제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라 이제. 왜? 대가를 내놔라. 그들이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좋게는 대가로 나쁘게는 우리가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농학혁명이 일어나고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모르니까 우리가 금을 보호해줄게 이러면서 자리를 튼 거에 꽁아리를 텄다는 겁니다. 일본군이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있던 청나라하고 싸움, 이런 청일전쟁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가 그 선생님은 들었지만은 이 땅덩어리에서 러시아 또 중국, 청나라죠. 일본이 격전지가. 그래서 먼저 먹는 놈이 너다. 이래갖고 이러한 깨나지 못한 우리 그러한 조선의 시련이 닫히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경술국치 1910년에 이제 일본이 그 알다시피 그 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그 안에 많아요. 그러나 다 이야기하셨고 이러한 결국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술국치 위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그래서 강한 자는 이 세상의 이 원칙이 뭡니까? 양육강시, 적자생존. 그죠? 그래서 적자생존이 뭡니까?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양육강시는 뭡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뭐 빈익부 부익빈,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이것이 세상의 원칙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은 너무 힘이 없고 또 개방되지 않냐고 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숙명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36년 동안에 일제의 식민지 통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일 경탄 조약 시 정권 2인장을 쓰게 되는 거죠. 1조 대한제국 황제 폐하는 대한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리한다. 참.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무능하고 또 이 조선이 못 깨는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이 양리를 수락하고 대한제국 정부를 일본 제국에 대응하는 허락한다. 가사 뜨십시오. 이러니까 내가 그걸 뭐 있구만 이러면서 아주 재밌게 썼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경수국치 한일 합방에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일본은 그때 당시에 이제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선진 문화를 데려갔는데 갔다 온 사람마다 일본은 완전히 뭐 다른 세상이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성냥을 캐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가마를 두고 가고 불 지피려면은 정말 나라에서 불 옮기 주갖고 이렇게 했는데 라이터 켜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완전 갔다 온 사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미 패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설계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고스란히 식민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한일 합방, 이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나 항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세력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유대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그때 우리나라는 또
한 사람의 깨어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운왕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뭐 4.19라든지 옛날에 부정선거 또 그러한 세상 이야기만 알지 이승만의 자랑 환경 또 그가 어떻게 그러한 사명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샜는지는 우리가 그 젊었을 때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은 이 1910년도에 1907년도에 미국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돌아왔지만은 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와이에서 미국 영이죠. 거기서 40년 이상 지내는 거라. 그래서 그가 사실은 1945년 이 나라에 들어올 때 나이가 몇 살? 70살 이런 살. 지금 우리 독도 회장님 나이나 그때의 나라 이런 살 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이러면서 지팡이 짚고 했으니까 그때 너무 이제 늦죠. 그러나 젊었을 때 보면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내보다 잘생겼잖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이 양녕대군 세종대왕 형님의 16대 손이라 이승만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씨의 피가 흐르고 자기가 고종의 문헌을 보니까 얼마나 열불칩니까? 거기다가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 학당이라는 데서 신식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속 터집니까? 젊은 피가 흐르고. 그러다 그 당시에 고종이 통치하던 시대 때는 워낙 나라가 어둡고 또 과거를 해도 안 돼요. 뇌물이 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실력도 발휘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과거에 하면 떨어질 겁니다. 왜? 위에서 다 이미 채점을 해갖고 끊겼기 때문에 양반들이 사대부들이 다 놀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제 학당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서양 학문 뭐 성경도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학문만 배우고 영어만 배우는 거야. 왜? 신문물이기 때문에. 한자만 보다가 뭐 이런 걸 보니까 아주 그 지식 있고 또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 마치 우리가 또 교회 다니는 분도 있지만 모세가 옛날에 그 이집트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마음이 이 나라에 대해서 한거하고 저항정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반항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종에 또 이 정권에 그 왕족에 대항했다. 그래서 학생 시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포가 됐던 거예요. 왜? 그 왕권을 대항하고 살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성 감옥이라는 데서 갇히게 돼요.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을. 그래서 이 젊은 25살 그때 피 끓는 이 청춘일 때 이 사람이 이승만이거든요. 완전히 뭐 이거 보세요. 공과문과 갖고 이제 사형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승만에게 아무런 정말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사형을 하루 앞둔 날 자기는 그때 당시에 배제 학당에서 배운 성경이 생각나더라.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사람이 하나님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 스님들도 물에 빠질 때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사형을 앞둔 그 다음 그 전날 밤에 배제 학당에서 배운 하나님이시여 장차 이 나라와 이 몸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깊은 고뇌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가졌다. 그때 자기 마음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오더만은 자기가 품었던 그 이상이 실현되고 또 나아갈 길을 비춰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이승만이는 그 다음부터 아주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사형도 서양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자꾸 투소도 하고 고종에게 친필을 넣고 이래갖고 사형이 이제 감화되고 그래서 3년이 되고 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감옥을 5년 7개월 동안 했다. 깜빵 생활을 5년 7개월 동안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난 뒤부터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감방에 있던 제수들은 대부분 지식인이었고 자기가 같은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고 그것도 또 감옥에 도서관을 만들어 갖고 책들도 익히게 하고 그래서 아주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도서관에 감옥에서 도서관을 만들어 갖고 또 자기가 하는 그런 집필하기도 하고 책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썼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5년 7개월이지만은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마치 자꾸 성경으로 들었는데 요셉의 감방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이 감옥에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깊이 기도했겠죠. 그러한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의 밀사로 특사로 가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고정 특사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고정의 정치에 반대 항구로 한성감옥 투어가 5년 7개월 했지만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시대적 소명과 사명에 대한 눈을 떴다.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의 멀리 내다보고 아주 심령이 깊어진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석방되고 나서 미국에 파견돼서 그 특사로 갔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소개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그 선교사들에서 미국에서 계속 공부해라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미국에서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뛰어드니까 와싱턴에 있는 와싱턴 대학을 갔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와싱턴 대학이 아주 정치 일문지라 그래서 정치학 그런 걸 사람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우리가 뭐 대학이 4년이고 뭐 석사가 뭐 박사 뭐 6년 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버드 대학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보니까 아주 공부가 이 사람이 열성도 있고 학급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말이 통하고 하니까 또 하버드에서 2년을 또 석사를 따요. 거기다가 또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를 따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12년 이상 걸릴 거를 5년 만에 그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특출난 재능도 있었지만은 이제 자기는 그 총장에게 가서 나는 다시 한국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상담을 해갖고 기간을 짧게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또 그 총장이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이 뭐 잘생기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당시에 또 누굴 만나면은 메가더 장군을 만나요. 그때 육사를 갓 졸업한 그러한 메가더 장군과 또 친분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유력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되고 또 독립운동을 하고 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독립정신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젊었을 때에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많이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이 대통령이 이승만 학생이 이제 3.1운동을 일으키는 직기적인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된 옛날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알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이것을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백성이 안 깨어나는데 이승만 같은 그출한 사람 몇 명만 이렇게 해갖고 될 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제 식민지 있으면 국민들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일제를 탄압을 한 거해야 되지.
네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3.1운동을 일으키게끔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3.1운동에 그런 그 고종 황제가 그때 당시에 3월 5일 날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일제 고종 황제도 죽을 때 그 족살났다시피 죽은 거예요. 그러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마음이 아픕니까? 문비도 시해가 죽었죠. 고종 황제도 독살로 거의 죽다시피 해지라니까 부글부글 거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3.1운동을 일으킬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러한 표면적으로 33일 이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라 천주교인 5명. 그래서 또 뭐 우리가 절에 한용운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민족 지도자 33인을 위시해서 이러한 3.1운동을 일으킨 배경을 이승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국제적인 또 이런 시대적인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함께 일으켰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이러한 대한독립 만세를 움직인 그러한 숨은 불문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되시죠? 안해 주십시오. 안해 주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구를 위시한 상해 임시정부에 의한 중국을 위주로 한 사회주의 민족해방, 사회주의 독립운동 정신이 노선이 있었고, 이승만을 위시한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독립운동이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이나 또 베이징, 상해 이런 데서 중국에 의해서 간 사람들하고 이런 자유진영인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람은 좀 달랐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뭐 스탈린이라든지 또 국제정세가 그 식민지 또 세계화 이후에 급격하게 이 공산주의, 자유주의 진영을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 이념이란 지금도 우리가 그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죠? 뭐 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여전히 이러한 양쪽이 분리된 이런 사상과 이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이념, 이데올로기는 이념이라는 것을 이데올로기, 독일어 이데올로기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한 규정짓는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이념적인 의식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 좌우 이런 그 논리, 이념이 우리 상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 볼 때는 좋아요. 평등과 뭐 사회이익, 고유, 공영, 이런 계획경제 이러는데, 그러나 인간이 가장 근본 밑바닥에 흐르는 자유에 대한 자본주의는 개인 이익과 또 민영화, 시장경제, 자유시장 이런 것들이 기반에 한 자본주의가 있었고, 이제 공산주의 이런 쪽으로 하는 평등과 사회이익, 고유공유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이 서서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침략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 독립도 상해라든지 이런 곳에서 김구 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사회주의 독립 정신과 또 미국이나 이런 자유진영에서 교육을 받은 오리지널 교육 받았잖아요. 미국의 3대 대학교에서 다 이렇게 월등하게 교육을 최고의 학문을 가진 이승만과의 이러한 양상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립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좌우 또 이렇게 양극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좌우로 나뉘는 이러한 조직적인 또 이렇게 구조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죠. 우리가 정치를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뭐 정반합이라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똑바로 일을 갔었는데 그게 대항하는 반대의 개념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합을 이루어서 가지만은 그것이 합이 다시 정의되는 거죠.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이념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흐름의 독립의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죠? 리틀보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죠? 이러한 세 군데의 히로시마 이 원자 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본 전황에 무조건적인 항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물론 우리나라도 안중근 의사나 또 도시락 열사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중국의 거대한 인구나 이런 대륙에 비해 갖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글을 많이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 게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그죠?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미국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의 끝을 구한 일본의 원폭 투하로 천황이 항복하고 이제 아까 말한 이념이 시작되면서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의 냉전 시대가 함께 시작되고 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또 우리의 2차로 그죠? 철들만한 점에 일본이 식민지됐다가 그죠? 또 일본의 항복에 의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헌국회에 이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살이 돼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이념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알다시피 그 많은 있습니다. 박헌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러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 시간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쉽시다.